저는 지구방위대 에이전트 김다림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를 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대만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중계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인트 격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저희가 조금 분발을 해줘야 될 텐데요. 거래 종목 탑5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베스투자증권입니다. 1위는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2위는 미니 나스닥, 3위는 크루드오일, 4위는 크루드오일 마이크로, 5위는 미국채 10년물이고요. 또 대만 쪽에서는 1위가 미니 나스닥, 2위가 캐네디언 달러, 3위가 미니 S&P, 4위가 유로 FX, 5위가 마이크로 미니 나스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이 지금 대한민국 5위에 미국채 10년물이 올라와 있어요. 전문가님이 한번 짚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참 이제 기분이 좀 좋습니다.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미국채 10년물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략 포인트를. 근데 정확하게 올라왔어요. 우리 또 한국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미래 지구 방위대를 보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어깨가 좀 무거워지긴 했는데 선택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매수인지 매도인지 포지션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래를 많이 했다라는 건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매도를 따라가시진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쪽에 제가 보기에는 베팅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면서 미국채 10년물 흐름 한번 보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조금 누그러진 건 있습니다. 금리의 상승세가 살짝 지금 현재 좀 누그러져 있는 상태인데 뭐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5% 미만으로 화끈하게 떨어져 있지도 않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이걸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대응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4.8 금리 4.8% 10년물 기준으로 4.8%와 그다음에 5% 요 사이에서 지금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여기서 박스권 매매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5%를 혹시라도 치고 넘어가면 그때는 포지션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분간 요 흐름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10년물 국채 대한민국 신규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대만 쪽의 신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종목은 아니고요. 캐네디언 달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조금 거래가 많이 됐는데 이 전문가님 차트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특이하게 지금 캐네디언 달러를 지금 대만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캐나다에 놀러를 많이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농담이고 확실하게 이 캐나디언 달러는 유가랑 그다음에 미국 금리에 좀 더 연동을 해요. 아무래도 그 미국 이 캐나다의 무역의 전체적인 이 포지션이 미국의 익스포저가 크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 그다음에 미국 금리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리보다 조금 더 먼저 선행성을 띄고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미국 쪽 그러니까 이 금리와 조금 연동을 해서 매매를 하는 흐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게 제가 포지션이 매도인지 매수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캐나디안 달러 계속 하고 있다는 건 캐나디안 달러가 대표적으로 유가에 또 연동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캐나다가 또 원유 생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유가에 좀 연동을 한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관련 쪽 이 전쟁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캐나디안 달러를 매매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저는 그것도 그건데 미국의 통화 정책이 조금 더 연동해서 매매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유로 FX라든지 그다음에 그 달러 인덱스를 왜 매매를 안 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달러 인덱스 매매는 아무래도 조금 거래량도 그렇고 거래 자금이 좀 커가지고 매매를 안 하신 것 같고 근데 보니까 유로 FX는 또 매매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최근 들어서는 확실하게 달러 쪽에 이 하방이든 요즘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는 것 같긴 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유가나 미국 금리랑 연동되는 캐네디언 달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대회 중계와 차트 분석까지 마쳤고요. 이제 미래지구 방위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유경입니다. 저와 함께 이번 주 눈여겨볼 경제 지표랑요 글로벌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중국 경기는 한국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난주 50.2포인트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번 주도 기준점이 50포인트를 넘길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1일 수요일에는요, 밤 11시 30분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상보다 크게 늘었던 재고 발표로 인해서요, WTI는 장중 80.2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재고 발표로 하락세를 이어갈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에는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이죠. 미국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같은 날 밤 11시에는 천연가스 재고량 발표도 있습니다. 해외 선물 천연가스, 내추럴가스죠.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11월 미국 금리 결정입니다. 지난주 미국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인 4.3%를 훨씬 넘기면서요. 4.9%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는 개인 소비가 강력하게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로써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5%를 넘나들고 있고요. 주택담보대출도 8%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부터 학자금 대출 상한까지 재개를 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요. 4분기는 이번 3분기와 다르게 발표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건데요.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입니다. 온라인 판매와 광고 사업의 성장으로 3분기 실적이 상회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며 발표가 됐었죠.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3%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은 99억 달러로요. 거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실적 발표 주가는요. 그 시간의 거래에서 약 4% 이상 급등했고요. 빠른 배송 시스템과 미용, 건강 등 개인 용품 범주에서요. 강력한 수요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4분기 매출은 1,6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호시적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주식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 개별 주식 옵션을 통해서는요. 해외 주식의 상승은 물론이고요. 옵션 매도를 통해서 주식의 하락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원유나 미국 지수는요. 해외 선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요.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참가 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요. 그 대만과 저희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2023년 지구는 날로 힘들어지는데 세상을 바꾸고 싶은 두 남자의 치열한 투자 전략이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같은 우리 시장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또 이제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나아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 흐름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이번 주에 전략들을 또 이제 어떻게 한번 꾸려 나갈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동안에 미증시는 사실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아마존이나 혹은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빅테크 기업들 전체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사실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경우에 어느 정도 초반에는 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주말 동안에 또 사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하락을 추가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중동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주말 동안에 뉴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공습을 시작을 했고 이제 막 공습하는 영상들이 또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습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지상전까지도 확전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말 동안에 미증시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미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이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게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GDP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GDP가 나온 게 피크아웃일 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미증시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지금이 피크아웃이고 내년 넘어가면 경기 침체될 거다. 경기 안 좋아질 거다. 약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 미증시는 주말간에 상당히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미증시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 잡아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미증시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전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지상전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상전에 돌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을 뭔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목을 하면서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큰 폭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쟁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강하게 벌어지지는 않는구나. 우려했던 것만큼 지금 상태에서 전쟁이 크게 확전되지는 않는구나. 이런 이제 안도감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2차전지 종목들의 반등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이제 이러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역시나 이제 이 주로 이끄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그래도 상당히 반등이 좀 잘 나와줬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또 전체적으로 상당히 반등이 잘 나와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반등 흐름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긍정적인 모습, 그나마 조금 이제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주 시장이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오늘의 반등이 제대로 된 반등으로 쭉쭉쭉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또 아쉬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전략을 좀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이야기할 것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바닥 잡아주면서 반등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미증시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전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잡아주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우리 증시나 지금 현재 미증시나 마찬가지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이제 이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걸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FOMC라는 빅 이벤트가 눈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FOMC가 이제 11월 2일 날, 11월 1일에서 11월 2일 넘어가는 그 사이에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FOMC가 결국에는 저는 방향성을 정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FOMC가 조금은 부정적이게 혹은 매파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바닥을 위협하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FOM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최근에 이제 여태까지 올해 있었던 FOMC를 조금 돌아보면 사실 좋게 작용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제 FOMC가 구간이 다가오게 되면 뭔가 이제 연준에서 자꾸 매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확정 지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FOMC 결과를 보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FOMC는 그래도 동결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FOMC가 올해 11월, 그 다음에 이제 12월까지 남았는데 11월 달 이번 이제 다음 달 FOMC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중동 전쟁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 12월까지도 동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다, 지금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구간인 것 같아요. FOMC 전까지는 어찌됐든 시장이 조금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될 확률이 있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바닥을 잡았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FOMC 이후에 FOMC 결과를 보고 나서 방향성을 정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에도 뭐 큰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확실하게 주도주가 뭐 에코프로나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군들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외국인들도 컴백했다, 외국인들이 드디어 우리 시장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수급도 아직까지는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FOMC까지는 조금은 여유롭게, 이번 주에 어찌됐든 한 목요일 정도까지만 여유롭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서 FOMC 결과를 기다렸다가 FOMC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결국에는 FOMC가 분기점이 될 거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좀 꾸려 나간다라고 할 때 결국에는 FOMC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소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방향성이 나뉘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FOMC 결과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800선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800선 근처까지 어느 정도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0선 구간까지는 FOMC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좋은 상승이 이 정도 구간까지는 나올 수가 있다. FOMC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 코스닥 기준 800선 근처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 좋지 않은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바닥을 위협하면서 이 자리를 이탈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느 정도 분기점, 방향성이 나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확신하는 매매, 오늘 어느 정도 바닥 잡아줬고 금요일에도 그 다음에 목요일에도 지금 이렇게 코스닥 한 740에서 750선 지켜주려고 하면 이제 바닥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 아냐? 라고 확신을 하기보다는 FOMC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방향성 보면서 매매를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한적으로 결국에는 이 FOMC 이전까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는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죠. 전쟁이 공격적으로 펼쳐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지상전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란이 또 이제 이 발언을 했잖아요. 이란 이제 이스라엘 너네 지금 이 선을 넘었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응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가능성이 있죠. 이 해협이 결국에는 또 이제 이 세계 유가의 운송량의 해상 운송량의 20%를 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나뉘게 될 텐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란에서 무언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상승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주에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 이 무언가 조금 더 개별적인 이슈 혹은 이제 테마성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도주는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 정도만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개별적인 종목 장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FOMC까지는 이런 개별 장세에 맞는 이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FOMC가 지나가게 됐을 때 FOMC가 긍정적인 결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음 저항 구간까지 상승을 노리는 매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무언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좌를 지키는 매매 쪽으로 준비를 해서 이번 주 전략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주간 이슈 브리핑부터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말씀처럼 오늘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기분 좋은 상승으로 출발하게 됐는데요. 물론 강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는 전쟁이라는 큰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구 방위대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공격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서진 전문가님 공격할 종목 총 3가지 들고 오셨어요. 국내 주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국내 주식 또 저희 국내 행성을 또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3번 정도 국내 주식을 공략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막 이렇다진 않는데 중요한 건 시장 대비해서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PSK, 특히 PSK 홀딩스가 시장 흐름보다 굉장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거기에 또 버금가는 또 종목을 제가 오늘 또 선정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많이 제가 주력으로 있는 제 유튜브 채널에 거의 메인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LS입니다. 아, 네. LS 공격하겠습니다. 저는 LS 하면 딱 전력이나 전기 이런 쪽이 먼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쪽으로도 조금 핫한 섹터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 같아요. 네. 곧 3분기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런 주요 사업들이라든지 자회사라든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그 LS를 제가 가지고 나온 포인트는 지금 방금 이제 자리 앵커님이 말하신 것처럼 그 반도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은 전기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어쨌든 전기의 패러다임의 변화잖아요.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엔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거고 또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가 또 저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또 모멘텀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지금은 뭐 뭔가의 전기화와 관련된 부분에 큰 패러다임인데 거기에 뭐 진짜 LS는 기승전 전기입니다. 모든 사업부가 전기와 타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기화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회사와 관련된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자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메인 자회사가 LS 전선,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한번 표를 밑에 한번 보시면 LS 전선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LS 전선의 주력군이 결국에는 해상풍력 시장이 주력군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해상풍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정부가 아무래도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조금씩은 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이 좀 뒤로 밀리면서 LS 전선뿐만 아니라 지금 그 풍력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은 주가가 다 급락이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데 중요한 건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프로젝트가 다시 좀 재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LS 전선 같은 경우는 그 카타르 쪽 수주를 좀 받은 게 좀 저가로 받은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비용을 좀 떨어내는 과정에서 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요게 이제 비용이 다 떨고 났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주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 해상풍력 시장 자체가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 그다음에 일본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망 같은 경우가 단순히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뭐 그 미국의 또 인프라 투자, 노후화되어 있는 또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또 투자도 좀 진행되면서 북미 쪽에서의 또 전선 수요도 계속 늘어나요.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면서 LS 전선의 실적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주력군이라고 볼 수 있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전력기기와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한 3가지 회사가 있어요. 크게. 그러니까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인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 회사랑 좀 다른 게, 앞서 말씀드렸던 두 회사는 중대형 변압기를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소형 변압기를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그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핵심 변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가 지금 요즘에 뭐 북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지금 그 슈퍼차저가 약간 표준이 되잖아요. 급속 충전이. 근데 급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변압기가 필요해요. 그냥 일반 완속 충전을 하려면 그냥 기존에 있는 거 220V 아니면 뭐 110V 그냥 끌어와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불편한 게 충전이고, 결국에는 그걸 이제 해결이 돼야지 전기차 시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 역시도 전기차 관련 메이커들도 계속 지금 충전 시장 키우려고 하고, 거기에 메인은 결국은 급속 충전이에요. 그럼 급속 충전을 하려면 거기에 승합을 해주는 변압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소형 변압기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앞서도 이야기드렸던 북미 지역의 인프라 투자, 노후화되어 있는 전기망을 다 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갈 때 대부분 이제 변압기가 다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주가, 요 차트를 보시면 이게 소형 변압기 수출액이거든요.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실적 모멘텀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형 변압기 시장의 성장성, 그래서 LS 일렉트릭의 성장성도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S를 이제 매매를 하실 때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걸 신경 쓰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모멘텀. 근데 예,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합니다. 2차 전지 전체 섹터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좀 모멘텀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업은 계속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일단 LS M&M이죠. 이름에서 약간 군침이 도는데 M&M 달콤할 것 같잖아요. 이게 원래는 LS 니코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 회사랑 합작법인이었고 구리를 생산했던 회사입니다. 재련 관련 부분에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회사인데, 원래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LS M&M으로 달콤한 이름으로 바꿨고, 실제로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리를 만드는, 재련을 하던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련에 대한 기술력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폐배터리 관련 쪽도 하고 있는데, 폐배터리는 결국은 재련을 잘하는 사람들이 승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구체 관련, 그러니까 양극재 전구체 관련 쪽도 결국은 뭐 황산 니켈이나 이런 거 뽑아내야 되는 재련이거든요. 결국은 그 기술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전구체 사업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발표를 했잖아요. 뭐 그 EV 그 BM 그 온산, 그러니까 울산에 한 6천억 정도 되는 또 투자를 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과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양극재 중간재 요거까지 생산하는 거라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이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 변모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다른 사업을 그냥 추진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한 거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이 추가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 대비해서 엄청나게 싸요. 물론 멀티플을 얼마나 주냐, 2차 전지로 주냐, 저는 2차 전지로 안 줘도 된다라고 봅니다. 굳이 뭐 2차 전지 멀티플을까지는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정상적인 이런 재련 업체들의 밸류만 생각하더라도, 원래 영업이익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증권사 영업이익이 조금 높게 제가 보기에는 전망했다고 봐요. 원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보더라고요, 영업이익이. 근데 만약에 그것만 보면 영업이익이 1조인데 지금 시총이 3조 정도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저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8천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저평가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을 감안했을 때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너무너무 저평가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집을 해볼 만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M&M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 네. M&M이 결국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사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게 근본적인 게 그 재련 쪽이잖아요. 이 재련 쪽에서 그럼 구리 가격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구리 가격은 앞으로 좀 어떤 전망이 나올지 궁금해요. 맞습니다. 구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력으로 생산하는 게 이제 구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리 가격이 연동을 합니다. 특히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것도 있어서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면 재고자산이 좀 올라가서 전체적인 주가도 좀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재고자산이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재고자산이 평가 손실 보면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 구리 글로벌 이제 국제 구리 가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다가 작년에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는 좀 조정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요게 이제 가격을 바닥을 찍고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구리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구리라는 건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화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화의 시대는 계속 구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전선도 구리로 만들고 전기차에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우리 그 내연기관보다 구리가 3배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요즘에 많이 가는데 반도체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배터리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재생을 하는데 터빈에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리는 안 쓰일 수는 없다. 근데 또 중요한 건 구리의 품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뭐 저에게는 이 품위가 아니라 품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품위는 아직 살아있는데 구리의 품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구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1톤 정도를 구리 광선을 캐면 거기에서 한 뭐 예를 10kg 정도의 구리가 나왔다면 지금은 한 1kg 정도밖에 안 나요. 그 품위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서 구리를 계속 많이 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이것만 하더라도 구리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더 힘들게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잖아요. 그 비용이 많아진다는 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서 그런 구리 가격은 저는 추세적인 하락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리 가격에 대한 우려감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방금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신재생 쪽이잖아요. 네. 이 해상풍력 쪽을 보면은 뭐 해외 쪽에서 수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럼 미국 쪽에는 보시면 친환경 정책이 바이든 쪽 정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트럼프가 지금 기세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선에서 만약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 부분에선 조금 타격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이게 신재생이 뒤로 밀린다라는 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좀 맞긴 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을 당시도 풍력은 계속 지원을 했어요. 실제로 풍력 관련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주가는 더 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풍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드라이브를 계속 겁니다. 다만 태양광은 안 걸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의외로 태양광 관련 종목은 주가가 안 갔고요. 풍력은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 태양광 시장 자체가 중국이 아무래도 많이 그 영역이 거의 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80%를 중국이 차지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반중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쪽은 계속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풍력 쪽은 계속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뭐 혹시라도 다시 된다, 공화당이 다시 된다라고 해서 풍력 쪽의 시장이 북미 시장에서 이 퇴보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구리 쪽도 우려가 없고 대선 쪽도 우려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뭐 어느 정도 괜찮고 뭐 신재생도 좋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그러면 다 되는 올라운더 같은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좋은 기업이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7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절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오늘장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특별히 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 날카로우시네요. 네, 맞죠.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빠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가의 하락의 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한 2가지 정도로 봅니다. 뭐냐면 원래 주가가 여기 보시면 급등했던 이 자리가 보이시죠? 이때가 그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였어요. 사실상 LS는 초전도체와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인 투자자의 어찌 보면 약간 좀 매물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급등을 하면서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와서 테마로 보고 들어왔다가 실제로 이제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이제 꺼져버렸잖아요. 그 매물이 계속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LS 전선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실적 컨센이 하향 조정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에 또 빠진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투자를 아까도 말했지만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앞서 LNF랑 같이 합작하는 것도 거의 한 5,500억 정도를 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온산 쪽도 투자도 거의 6천억 이상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조 넘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1조 넘는 투자가 지금 돈이 어디 있겠냐, LS가. 이거 한 번에 현금 결제할 수 있겠냐? 그렇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까? 유상증자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나온 거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상증자 관련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LS가 최근에는 유상증자보다는 자회사의 지금 상장을 통해서 IPO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IPO 관련 쪽. 근데 중요한 건 있죠. 요즘에는 원래 지주사는 자회사를 IPO를 해야지 주가가 반등을 해요. 원래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물적 분할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지주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회사가 원래 자기가 잘하는 사업을 떼서 물적 분할 해버리면 이게 악재인데, 원래는 지주사는 계속 기존의 자회사들을 계속 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 우리 국내 투자자들 그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걸 안 좋아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핵심 자회사로 할 수 있는 LS M&M이나 LS 전선은 지금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회사들을 제가 보기엔 상장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런 회사들은 여기서 이제 상장이 IPO로 된다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은 저는 크지 않다. 오히려 상장을 통해서 IPO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LS의 저는 긍정적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초전도체 이슈 관련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 거기에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많이 빠진 상태인데 지금 저희 트렌드 차트와 함께 LS그룹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진입을 신규로 해봐도 좋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관망해보는 게 좋을지. 일단 저는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는 락바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초전도체로 지금 급등했던 그 시작점까지 왔어요. 그러면 결국 원래의 밸류, 원래 적정 주가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저는 1차 매수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더 추가적으로 밀린다면 7만 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혹시라도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경우 7만 원까지는 좀 열어두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한 7만 원 정도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을 이 가격에 사서 손절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한 7만 원 정도에 추가 매수하셔서 장기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7만 원까지 안 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2차 매수는 10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 여기 10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최소한 저는 밸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14만 원 정도까지는 밸류 부담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일단은 14만 원에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가로 1차 매수 그리고 7만 원 선에서 2차 매수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14만 원으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이 LS그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그리고 요즘 좀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전문가님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혹시 더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어디로 찾아가면 될까요? 네, 저 유튜브에서 캐시메이커를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해외 주식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에서는 어떤 행성 공격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좀 잘 생소해 하실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온투 이노베이션입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반도체 쪽 종목이더라고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HBM, AI 반도체, 뭐 후공정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반도체 쪽인데 후공정 장비 쪽이라고 해요. 어떤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요즘에 계속 IM 반도체예요. 제가 거의 반도체 쪽은 그거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벌써 2주 연속 반도체를 제가 가지고 나왔잖아요. 국내 주식에서.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쉬으려고 했지만, 아깝다. 반도체 쪽은 해외 쪽도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온투 이노베이션, 제로투는 많이 들어봤지만 온투를 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PD님이 올드하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제로투가 아닌 온투 이노베이션인데요. 이름은 참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글로벌 반도체 검사 장비 3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큰 회사는 KLL이라는 회사입니다. KLL 덴코가 어쨌든 글로벌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캠텍이라는 이스라엘 회사가 있습니다. 캠텍과 그 다음에 이 온투 이노베이션이 각각 이제 한 2, 3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이 HBM으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특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사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칩 하나의 가격도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칩 하나가 불량이 나도 웨이퍼 한 판을 불량을 내도 뭐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한 100만 원 손해다라고 하면 지금은 칩 가격 자체가 높으니까 그때보다 한번 불량이 나오면 훨씬 더 손해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또 하나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에서 중간, 이 후공정에서 TSV라는 공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요. 다시 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식각을 한다는 걸 깎아내는 건데, 깎아내면 결국은 거기에 또 파티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그걸 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가격도 비싸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예전에 한 3번 정도 검사할 걸 한 4번 검사하고, 그 다음에 후공정에서 옛날에 같으면 검사를 많이 안 했을 걸 지금 TSV라는 공정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또 한 번 검사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 장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검사 장비 회사들은 많아요. 인텍 플러스도 있고, 그 다음에 펜트론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좀 넘사벽입니다. 왜냐하면 검사만 잘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는 것만 잘 찾아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보는 것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 검사하면 안 되잖아요. 속도가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결국에는 AI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비 업체들이 그게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기에 후공정 쪽 라인을 깔 때 국내 기업들이 검사 장비가 수주가 잘 많이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초기니까 불량률을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기술력이 검증된 쪽에 수주를 많이 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캠텍이라든지 온투 이노베이션 쪽에 일단은 집중이 돼요. 특히 물론 뭐 가장 강한 건 KLL이 제일 많이 수주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많이 지금 수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압도적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장비 3대 회사다. 그리고 검사 장비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주요 고객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수주는 어느 고객사들로 받고 있는지 이런 제가 방금 것들도. 말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주요 회사들은 다 반도체 종합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파운드리 회사까지도 다 하고요. 일단 파운드리 가장 핵심은 TSMC입니다. 일단 TSMC를 주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TSMC가 지금 현재는 거의 메인이지 않습니까? 예,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수준은 계속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인텔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인텔 쪽도 어쨌든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도 고객사로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은 나온다. 결국은 지금 AI 파운드리 쪽에서도 수주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HBM과 관련된 메모리 쪽에서도 수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고객사도 좀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차트를 열어서 주가를 살펴볼 텐데요. 계속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다가 최근에 10월 들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115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온투 이노베이션은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맞서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온투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거 2차 전지 반도체 성장 산업 관련 부분이고, 계속 검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럼 저는 계속 매출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도 차트를 보면 딱 이 지지선 위치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 105불 정도 되겠네요. 105불 정도가 저는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추가 한번 매수를 하셨다가 만약에 105불까지 떨어지면 그때 한번 더 추가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라서 손절가는 좀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 90불 정도가 저는 좀 지지선이라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90불을 깨지면 추세가 좀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0불이 이탈되면 손절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고요. 90불 이탈되지 않으면 홀딩.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105불까지 만약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조정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 기다리는데 안 올 수 있으면 언제 불타기를 하냐?
여기 보시면 130불이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이러면 이평장을 다 넘는 거거든요. 그러면 130불이 넘는다면 다시 상승 추세로 다시 복귀라고 생각하고 불타기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200불 정도의 수준까지는 전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대응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목표가 200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투브 이노베이션 손절가 90불, 목표가는 200불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후공정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님께서 계속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이 후공정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문서진의 캐시메이커 유튜브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 행성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선물에선 어떤 상품 들고 오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만한 상품입니다. 엔화입니다. 엔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엔화가 막 달러당 150엔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엔화 상승에 베팅을 하겠다는 건지 혹은 하락에 베팅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점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상승 쪽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33년 내 최저치거든요. 33년 내 최저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내일이죠. 내일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순간 YCC 정책이 수정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약간 좀 조정을 줬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조정을 좀 주고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수정이 될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확률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YCC를 수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YCC 정책을 수정을 한다면 YCC라는 건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BOJ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리를 이게 정해놔요. 일정 수준 올라오면 이제 국채를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일정 수준 떨어지면 또 국채를 매도를 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뭐 밑에까지 떨어지진 않고 계속 이제 올라오니까 매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엔화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수입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특히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북반구가 겨울이잖아요. 그러면 난방 수요가 굉장히 필요하고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이 에너지를 많이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원전을 거의 다 가동을 중단해 가지고 대부분의 발전 수요를 지금 천연가스에 의존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난방 수요에 그다음에 이런 발전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 엔화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수입 물가가 급등하겠죠. 그런 것들도 조금 신경 쓰지 않을까 싶어서 YCC가 좀 수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상단을 열어두면 엔화가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엔화 강세 쪽에 좀 포지션을 둬야 된다라고 생각에 요 엔화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략 포인트로.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엔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그럼 왜 이때까지 대책을 안 내놓고 큰 대책을 안 내놓고 있었던 걸까요? 근데 일본은 좀 이제 약간 그 글로벌 흐름과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일본은 계속 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30년을 디플레이션과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거의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굳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자리맨커가 단골집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음식점, 뭐 파스타집 단골점이 있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가격을 올리면 단골집을 바꿀 것 같아요? 한 20%? 20%? 저도 대충 그럴 것 같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돼지국밥집이 한 10,000원 정도 하면 12,000원 하면 저는 바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바꾸긴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일본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얼마 정도면 바꾸는지 아세요? 그러게 우리보다 좀 적나요? 5%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 저항이 굉장히 일본 국민들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물가를 인상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조금만 올리면 소비를 안 해버리니까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가격을 못 올려요. 그럼 가격을 못 올리면 기업은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까? 수출하는 것 아니면 국내 기업들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인건비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 인건비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소비자들은 소비력이 떨어지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30년 동안 좀 장기적인 저성장에 거쳐갔고 그럼 계속 디플레이션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도 지금은 굳이 금리 인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네, 이렇게 엔저 원인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인데 지난주 전문가님이 미국채 10년물 가져오셨잖아요, 상품으로. 그럼 이번에 엔화 상승 쪽에 베팅을 하시는 거면 뭐 미국 금리 하락 그리고 엔화 상승 둘 다 베팅을 하고 싶으면 엔화를 사서 그걸로 미국채 선물을 사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굉장히 기발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네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엔화가 오를 것 같아. 그럼 엔화를 사서 그다음에 그 돈으로 지금 이제 국채 금리 하락에 베팅하면 양쪽 다 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통화라는 건 그 이제 통화에 들어가는 환전 수수료라는 게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일본 여행 갈 때 그냥 그대로 엔화를 가지고 원화를 가지고 엔화를 바꾼다고 그대로 주진 않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환전 수수료가 붙죠. 그러면 만약에 엔화를 사려면 엔화를 살 때 환전 수수료가 붙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이 났을 때 또 엔화를 원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에 가셔서 사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환전을 우리나라로 바꿔야 되니까 양쪽에서 환전 수수료가 들어요. 그러면 굳이 그럴 이유는 없다. 만약에 진짜 엔화 상승, 그 다음에 미국채 금리가 하락할 거에 베팅하면 그냥 선물로 엔화 선물 매수하시고, 예, 그 다음에 미국채 금리 하락에 베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예, 근데 그 생각은 해볼 수 있죠, 뭐. 예, 해볼 수 있네요. 네, 따로 베팅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봐야겠죠. 트렌드 차트 보면서 선물 공격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해외 선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3년 내 최저치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현재 진짜 저밸류군 합니다. 근데 YCC가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당장 공략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략을 하실 필요는 없다. YCC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고 저는 공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저는 지금 당장의 전략은 매수라고 좀 전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내일 YCC 관련 수정이 없다. 아니면 최소한 이번에는 안 하더라도 다음 회의에서는 할 수 있다는 뉘앙스 또 아무것도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엔화는 폭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대가 YCC가 수정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가격대가 형성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대치를 벗어난다면 엔화는 훨씬 더 급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매도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도로 잡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내일 BOJ 회의에서 YCC 수정을 한다. 상단을 2%까지 열어놓는다라고 하면 엔화는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들어가셔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이 워낙 저점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올라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길게 차트를 길게 나오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끝까지 안 뻗어지네요. 아쉽네요. 근데 보셔도 그냥 이것만 보셔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 보이시죠? 예. 지금 달러당 0.8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지금은 달러당 0.76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무리 YCC 수정으로 된다,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 0.7 이거 안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 급등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0.7을 목표가로 잡고 들어가셔도 매수로 들어가셔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은 확인하고 가셔라. 그러니까 확인하고 수정이 안 나오면 매도. 만약에 수정 전략이 나오면 매수. 이렇게 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YCC 결과에 따라 대응해보자 라면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저희는 해외 선물까지 모두 공격 완료했습니다.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문가님과 함께 기초적인 부분부터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겼다,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들으셨다시피 이베스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달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고요. 대만과의 국가대항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 참여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또 열리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화면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지구방이 되는 총 3종목을 모두 공격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미래지구 방위대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방위대